여러분 아마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궁금하신 거 돈에 관련된 문제, 경제 전망에 관련된 것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뭐 정보도 얻고 막 그러실 텐데 그 모든 전망의 핵심이 환율, 금리였구나. 나는 왜 돈 생각만 했지? 깜짝 놀랬고 완전히 뭐랄까 경제를 보는 눈에 새로운 눈이 떠진 것 같은. 근데 이 새로운 눈 뜨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책 읽는데 이틀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시는 분을 모신 겁니다. 우리 오건영 저자님 박수 좀 주세요.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신한 AI라고요.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자본시장 분석 팀장을 역임하고 있는 오건영입니다. 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계속 직장을 다녔으면 네. 금융시장 분석하는 거를 꽤 오래 하셨겠어요. 네, 이제 200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그때부터 금리하고 환율 쪽으로 해서 네. 이제 부족한 아마 좀 15년, 16년 하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예, 그죠? 그러니까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여기 보니까요 네이버 카페 여기서 거의 뭐 만몇천 명 정도의 회원들이 글을 받아보고 지식도 나누시고 상담하고 계속 정보를 꾸준히 올리시고 있었어요. 그죠? 네, 이제 그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그 네. 운영을 좀 해봤고요. 10년이요? 네, 사람 진득하시네. 운영을 하게 된 거는 사실상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공부한 걸 갖다 어딘가에 좀 남겨야지 제가 기억이 나겠더라고요. 글을 써가지고 올리니까 또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이제 피드백도 주시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또 제 의견에 대해서 동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저도 스스로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잘하셨어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지식을 나누다 보면은 본인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다른 네, 사람과 그렇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 진짜 그건 확실히 느끼는 것 그죠? 같습니다. 그 경험이 되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책의 제목이 환율과 금리로 보는 네. 이에요. 저는 이 책이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네. 여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금리인 거 아세요? 금리에 민감한데 어려워. 그러니까 네. 우리는 연이율을 되게 힘들어해요. 10진법으로 나눠도 어려운데 그 12가 되잖아. 연이율은 네, 그렇습니다. 12달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이율 이자가 2.5%래 그러면 그럼 얼마요?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서 좀 어렵고. 네. 더군다나 또 환율 얘기하다 보면 왜 원화 절상, 원화 절하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네.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막 이것도 너무 헷갈리고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되게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좀 있긴 한데요. 전문가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제 방향이잖아요. 네. 환율이라는 거는 돈의 값인데 우리나라 돈하고 미국 돈하고의 가치를 비교하는 비례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달러를 사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1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1달러에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천천히 말해야 돼. 이제 제가 여기서 그죠? 꼬이면 못 따라가. 다시 네. 시작. 자, 이제 보시죠. 그러면은 1달러에 1000원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달러를 사는데 1000개의 원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달러 사는데 1000원 필요해. 네, 이게 이제 현재의 환율입니다. 네. 원화가 절상이 된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원화가 절상. 고귀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00개의 원화가 있어야지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900개로 1달러를 살 수 있잖아요. 달러 대비 원화 절상. 그게 절상이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1000원에서 900원, 800원 내려가면 원화가 세진다는 뜻이고요. 이제 알았어. 네.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원화가 약해지면 1200개의 원화를 줘야 1달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1200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원화는 절하. 환율이 오른다 그럼 원화가 약해진다. 환율이 떨어진다 그럼 원화가 강해진다. 그냥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서 다가가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일단 환율 공부를 한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환율 했어요? 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이 돈의 값이라는 게 재밌었는데 네. 1000원짜리 한 장이 그냥 1000원이 아니라 내가 이게 1000원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금리를 많이 받으면 이 1000원짜리 종이 한 장은 생긴 건 똑같지만 네. 돈의 값은 올라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이자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네. 2,000원짜리 한 장 값은 돈의 값이 오히려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려간 거지. 그래서 네. 같은 1,000원도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은 금리에 따라서 돈의 값이 늘 달라질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결국 금리의 핵심입니다. 1,000원짜리는 네. 우리끼리 약속한 거지 네. 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감동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돈의 이해하셨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가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격은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뭘로 결정이 되느냐? 첫 번째는 돈을 공급하는 주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죠. 돈을 찍어가지고 화폐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돈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돈의 그쵸. 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려고 막 쏟아지니까 네. 그럼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냐면 가장 낮은 금리를 부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돈의 값인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쪽에서 수요를 한번 보시면 네. 돈의 수요라는 거는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근데 모두가 다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너도 돈 하고 빌리러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냐면 가장 높은 금리로 빌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죠. 돈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IMF 시대 이전에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도 나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공장을 세우고 고용을 창출해서 돈을 벌려고 했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진짜 잘 나가던 투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의 수요가 많으니까 돈의 값인 올라가지.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가 두 자릿수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90년대는. 진짜 막 그때 네. 10몇 프로만 맞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정확히 대단했어. 기억하시네요. 그게 이제 2000년대 들어가가지고 딱 그 두 자릿수에서 앞자리가 뚝 사라지면서 떨어졌지. 한 자리가 되죠. 2000년도, 2001년도에 보면은 9%였거든요. 근데 두 자릿수 금리를 보던 사람이 한 자릿수 금리를 봐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당시 기사 타이틀이 저금리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9% 저금리? 지금 9%면은 이거 찍을 필요가 없죠. 나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지금 9%면은 뭐 그런 고금리가 세상에 어딨어. 그 2004년이 어떤 때였냐면 이 카드 대란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카드 대란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확 얼어붙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최대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가 4%나 5%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참 이 초저금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5%면 초저금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울트라 세게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저금리였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고금리로 보이는 고금리로 거죠. 보이죠. 이게 세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돈의 값이라는 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요걸 이제 늘 쭉 변할 수 정리했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를 눈여겨 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금리는 우리나라 금리예요, 미국 금리예요. 둘 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 우리가 이제 글로벌 투자자라고 한다면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전 세계에서 미국 소비가 차지하는 양이 가장 큽니다. 네. 미국이 소비를 한다는 얘기는 자국에 있는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주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한테는 수출을 받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그 이자 비용만큼 소비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미국 자체의 소비를 갖다 쿨다운을 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이게 수출을 하는 나라들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시장, 수요 시장이 작아지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우리도 만들어요. 엄청 영향받죠. 네, 영향을 많이 수출 받습니다. 국가니까.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경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국 금리가 왜 중요한가 하니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네. 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부채 1,600조 원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가계로 대출된 게 1,600조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그쵸. 겁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가계대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200조, 300조 원 정도였습니다. 가계부채를 갖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가계부채를 갖고 있다 보면은 뭘 쳐다보게 되냐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지 인하하는지 여기에 당연히 관심을 갖게 우리 됩니다. 다 관심 있어요. 네. 어. 불과 20년 전에 이제 15년 전 제가 이제 은행에서 처음 일을 시작을 할 때는 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한다 관심 없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기준금리가 진짜, 예. 우리랑 영향이 없는지 알았지. 예, 그렇죠.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당장 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간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죠.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빠져나와서 지금 금리가 낮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규제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규제를 안 하게 되면은 적은 금리에 사람들이
나만 안 산 거 아니야? 네. 막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다들 막 2년 전, 3년 전부터 금리 쌀 때는 이렇게 집 사야지 너 이러다 더 올라. 네. 그러니까 막 또 이 저금리 시대에 금리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이 집을 사 놓는 게 맞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쪽집게를 원하는 건 아니고 네. 일단 그냥 현명한 대답을 그냥 해주세요.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주식 자산하고 부동산 자산하고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식은 없어도 살아요. 그치, 부동산은 없어도 살지.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어떤 형태로든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애들이든 하나는 하나는 가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몸이 들어가 살지.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는 걸 가정을 하면 매매 가격의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나는 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라고 아예 무시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버틸 수 있죠. 주택 가격이 뛰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져다 줍니다. 아, 못 뭐 버텨. 어떻게 주택 가격 뛰면 예. 전세 가격도 뛰고 결국 그렇습니다. 나한테 영향이 네. 금방 오니까. 네, 그래서 현재처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여기서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다주택 투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만 내 집 마련 차원에서 1주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제 생각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0년 후에 미래에 있는 소득을 땡겨왔을 때 내야 되는 수수료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론 이자가 높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일정 부분은 대출을 끼고 1주택 정도를 마련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갚아나가시는 플랜도 굉장히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네.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부동산 정책하에서 내 몸이 기거할 그곳을 네, 그냥 평균적으로 내 속도와 내 돈의 저기와 맞게 이거 가는 쭉 해서 네, 가는 그렇습니다. 거 네. 괜찮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을 그죠? 갖고 있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 이런 그렇죠. 부분들도 저는 무형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하고 부동산이라는 이 두 자산이 갖고 있는 어떤 차이점들도 차이점이 같이 있어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집이 없는데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들었을 때 부담감과 나는 삼성전자 주식이 없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 같다. 여기서 느끼는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엄청 크지 이게. 네. 그지? 네.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실히 네. 차이 난다. 네. 우리나라에 일본식 버블이 와서 잘못하면 옛날 IMF 때처럼 막 이자가 15% 30%까지 간다 막 뭐 이런 상상들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우리가 겪은 너무 무서운 트라우마는 이자가 30%까지 뛴 걸 한번 경험을 네, 해봤기 그렇습니다. 너무 무서운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경제 전문가들 다 모셔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더라. 네, 뭐 30%까지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대출이자는 당분간 안 갚는 게 낫겠더라고요. 대출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워낙에 부채가 과도하다라고 하면 금리가 낮을 때 조금씩 이자 부담이 적을 때 원금도 조금씩 좀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더 낮아질 텐데, 금리? 사람마다 조금씩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요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고. 네. 이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그 한국은행에서도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이 굉장히 낡은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을 20만 원에 팔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으실 그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핸드폰 100원에 팔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었어요. 그치. 너도 나도 이거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 가격이 확 낮아지니까요. 그렇지. 돈의 값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돈을 겁없이 쓰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말하게 됩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계속해서 저금리로 내리꽂힙니다. 옛날에 두 자릿수 금리 때는 언감생신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 생각도 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1억씩, 2억씩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엄청 비싸, 이자가.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금리는 계속 밑으로 내리꽂힐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게의 주체들이 겁없이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수요가 늘어나게 그렇죠.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라도요.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조금만 경기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어. 그래서 1, 2년이라는 전망을 이제 말씀드리긴 하지만 큰 아웃라인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튀는 길들 이런 일들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좀 긴 틀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0% 이런 건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과도한 부채를 계속 늘려가는 이거는- 겁없이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쵸.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집을 많이 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오를 거다. 근데 그 요즘 생각까지. 보시면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도 근데 부동산이 왜 올라? 가격이 오르잖아요. 아. 이제
IMF 외환 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네. 외환 위기 이전에는요, 기업들이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고 했잖아요. 기업들이 굉장히 과잉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쵸. 빚을 내서. 과잉 투자를 하다 보니까 팍팍 망한 거거든요. 어떤 교훈이었냐면 함부로 투자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걸 알면서 이렇게 위축이 돼요. 금리가 낮아져도 함부로 투자를 못 하거든요. 한국은행에서는 경기 살리려고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서 돈은 많이 뿌렸는데 기업들은 투자를 하질 않아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가계 대출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들한테 대출해 줄 때 은행 입장에서도 신용 대출보다는 담보 대출이 더 안정적이죠. 편하지. 부동산 담보 대출이 2000년도 이후부터 크게 늘어요. 미래에 있는 제 소득을 쫙 당겨가지고 훅 찔러버리는 그치. 거죠. 그렇죠. 옛날에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모두가 미래 소득을 땡겨오는 마법을 써서 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2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 그렇죠. 8천의 미래소득을 얹어서 그렇죠. 주택을 사게 되고 네. 그 주택 가격은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올라가게 그렇죠. 되고 네. 이런 거가 더 올라가면 버블되고 뭐 그러는 네, 거죠. 이런 거죠. 결국엔 앞하고 뒤만 잘라보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그치. 기업 투자가 줄어드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이 기업 투자로 가지 않고 아파트로 잠겨버리는 거죠. 오케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은데 집값이 올라가는 집값은 올라가는 일이 네,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벌어집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좀 산후 우울증을 앓으며 신랑에게 많이 화도 내고 그랬는데 저번에 입학식도 갔다 오고 독서 모임 갔다 오면 표정이 너무 좋다고 오늘도 홈케이 두 아들을 봐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올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에 북드라마단도 3기 때 신청이 되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40이 되면서 제가 이제 꿈도 쓰고 북드라마단도 되고 위너 세션도 되고 장학생도 되고 해서 김미경 대학에 들어와서 좀 이룬 것들이 되게 많아서 나는 왜 안 될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마음은 진짜 없고 하면은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좀 많이 가지게 됐고 많은 분들의 하고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를 제가 얻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